새벽 5시 중환자실 불빛이 꺼집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정혜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남편의 차가운 손을 꽉 잡고 흐느낍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더 일찍 올 걸. 내가 더 잘해줄 걸.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떠난 자리, 500억보다 소중한 것을 잃은 순간입니다. 장례식장 문 앞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한상구 씨 골프 여행 갔다던데요. 형님 장례식인데 골프를 가요? 정혜는 주먹을 불끈 쥐고 눈물이 아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마지막 날 한상구가 골프복 차림으로 나타났을 때 상구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변두리 시장 골목,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데 가게 셔터가 덜컥 열립니다. 한정혜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야채 박스를 정리합니다. 흰 머리칼이 몇 가닥 보이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정혜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수십 년간 무와 배추를 다듬고 양파 껍질을 벗기고 고추를 담그며 살아온 손이었죠. 그 손으로 아이들을 키웠고 집을 샀고 남편의 병원비를 댔습니다. 내 손으로 쌓아 올린 집이고 내 손으로 지켜야 할 가문이다. 허투루 흘려보낼 수는 없지. 정혜는 속으로 되뇌며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살. 하지만 정혜는 단 한 번도 그 일상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 사이로 스며들자 과일 가게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정혜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남편분은 괜찮으세요? 순간 정혜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에구, 병원 신세야 늘. 내가 곁에 있으니 버틸 거예요. 사실 남편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거기에 심장까지 약해져서 매달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약값만 해도 한 달에 수십만 원. 하지만 정혜는 그 돈을 아까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경비 일을 하며 가족을 지켰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시장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정혜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정혜 씨, 오늘 무싱싱한 거 있어요? 당연하죠. 오늘 새벽에 막 들어온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단단하고 윤기가 나잖아요. 정혜는 능숙하게 물을 골라 비닐봉지에 담아주었습니다. 손님들과 웃고 가끔 덤도 얹어주는 게 정혜의 일상이었습니다. 이 시장은 정혜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고 이웃들은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혜 씨, 요즘 아들은 잘 지내요? 떡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혜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덕분에요. 사위도 좋은 사람 만났고요. 손주도 곧 태어난대요. 어머, 그럼 정혜 씨 곧 할머니 되시겠네요. 주변 상인들이 웃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혜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들은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가끔 오는 전화만으로도 정혜는 행복했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쉴 틈 없이 채소를 골라주고 계산을 하고 또 새로운 물건을 진열했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정혜는 잠시 가게 앞 평상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아침 일찍 싸온 김밥이었는데 참기름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정혜 씨, 혼자 먹기 아깝네요. 나도 하나 줘요. 그러세요. 많이 싸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으며 동네 소식을 나눴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정혜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정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저녁엔 남편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린 미역국 말이죠. 오후가 되자 시장은 다시 붐볐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저녁장을 보러 나왔고 정혜의 가게 앞에도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모, 오늘 상추 얼마예요? 한 단에 3,000원이에요. 싱싱하니까 한번 보세요. 그럼 2단 주세요. 깻잎도 한 봉지요. 정혜는 재빠르게 채소를 봉지에 담아주었습니다. 수십 년 해온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계산을 하고 거스름 돈을 주고 다음 손님을 맞는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정혜는 남은 채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정혜는 작은 노트에 오늘의 매출을 적었습니다. 몇십 년째 해오던 습관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급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정혜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구급차로 병원 가고 있어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오세요. 알았어. 엄마 지금 간다. 정혜는 황급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옆 가게 사장님에게 급한 상황만 설명하고 곧장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정혜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요. 같이 저녁 먹어요. 정혜는 그때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일찍 올게요. 하지만 시장 일이 바빠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조금만 더 남편 곁에 있어주지 못했을까? 왜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의 말을 흘려들었을까? 택시가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정혜는 급히 뛰어내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아들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 아직 안에서 응급처치 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오신대요. 정혜는 응급실 문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들이 급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어디선가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쓸어내렸습니다. 여보, 아직 안 돼요. 집도 아이도 내가 아직 못 지켰어요. 응급실 문 앞에 서서 정혜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남편이 무사하기를. 제발 조금만 더 곁에 있게 해달라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는 복도에서 정혜는 평생 처음으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정혜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혜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들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아버지를 봐야 해.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심전도 기계가 불규칙하게 울렸습니다.
정혜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흐느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아직 안 돼요. 우리 손주 얼굴도 못 봤잖아요. 밤새 정혜는 중환자실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혜는 남편 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 기쁠 때도 힘들 때도 늘 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남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약해지고 호흡도 불규칙해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응급처치를 했지만 결국 그날 새벽 5시 남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셔도 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는 비틀거리며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정혜는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더 일찍 올걸. 내가 더 잘해줄걸. 아들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실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례식은 사흘장으로 치러지기로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조문을 왔고 동네 이웃들도 찾아와 위로를 건넸습니다. 정혜는 검은 한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힘내세요. 형님도 편히 가셨을 거예요. 시장 상인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시작되고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처남 한상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상구 삼촌한테 연락했어? 네, 엄마. 여러 번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문자도 보냈어요. 정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친형의 장례식인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사실 한상구와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할 때도 한상구는 돈만 요구했고 어려울 때는 외면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동생을 원망하면서도 형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혜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한상구 씨, 골프 여행 갔다던데요? 네. 형님 장례식인데 골프를 가요? 맞아요. 제주도 골프장에 있다던데 사진까지 올라왔어요. 정혜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온몸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친형이 죽었는데 골프를 치러 갔다니. 장례식 마지막 날 한상구가 나타났습니다. 골프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채였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보고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상구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한상구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급한 일? 내 형 장례식보다 급한 일이 뭐가 있어? 뭐, 이미 돌아가셨는데 제가 있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정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남편의 동생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주변 조문객들도 한상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언장 낭독을 위해 가족들이 모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남겼을까? 어떤 유언을 했을까? 약속한 날 정혜는 아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상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탁자 위에 두툼한 봉투가 놓였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산은 현금과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500억 원입니다. 순간 정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00억? 남편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단 말입니까? 평생 검소하게 살았던 남편이,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남편이 어떻게 그런 돈을 모았을까요?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인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셨고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주식 투자로도 상당한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정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왜 이 사실을 숨겼을까요? 왜 평생 가난한 척하며 살았을까요? 그때 한상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 몫은 얼마나 됩니까? 정혜는 한상구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장례식에도 제대로 안 온 내가 무슨 자격으로 유산을 받겠다는 거야? 형수님, 저도 가족입니다.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어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혜의 사위, 최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웃으며 정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흥부는 금물입니다. 이런 일은 법과 절차로 풀어가야죠. 정혜는 불안하게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눈빛은 지나치게 차가웠습니다.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인께서는 유언장에 명확한 의사를 남기셨습니다. 재산의 전액은 배우자인 한정의 여사에게 상속한다. 다만 동생 한상구에게는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 한상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제 몫이 얼마나 됩니까? 법정 상속분으로 계산하면 약 100억 원 정도입니다. 100억? 정혜는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상구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도 참 동생 생각은 해주셨네요. 100억이면 충분합니다. 정혜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충분하다고? 내가 형한테 뭘 해줬는데 100억을 받겠다는 거야? 형수님, 저도 가족입니다. 법이 정한 권리예요. 최도연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때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정혜는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연아, 내 말이 무슨 뜻이야? 법정 상속분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집행되려면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잘 대응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한상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최도연 씨, 법을 우습게 보시는군요. 저도 변호사 선임할 겁니다. 그러시죠. 하지만 제가 알기로 상구 씨는 형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그게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궁금하네요. 한상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연은 여유 있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골프 여행 사진도 있다면서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들 말입니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변호사가 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유언장 내용 확인까지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속 절차는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하시죠.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정혜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니야, 어지러워. 500억이라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최도연이 차를 가져오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정혜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왜 이런 말을 안 했을까? 우리한테 왜 숨겼을까? 아버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겠죠. 어쩌면 우리를 지키려고 하신 거 아닐까요?
정혜는 남편 생각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던 남편. 낡은 옷을 입고 밥 한 끼도 아껴 먹던 남편.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남편의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자 남편의 낡은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정혜는 옷을 쓰다듬으며 흐느꼈습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오래된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혜는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재산은 아내와 아이를 위해 모은 것이다. 내가 없어도 가족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정혜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정혜 자신은 남편 곁에서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더 잘해줄 걸,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하는 후회만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장례식 불참한 처남, 500억 상속권 주장.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기사에는 한상구가 골프 여행을 간 사실, 장례식에 늦게 온 사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신문을 들고 정혜의 가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정혜 씨, 이거 봤어요? 신문에 났어요. 정혜는 신문을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신문에 난 거야? 누가 제보했나 봐요. 요즘 이런 기사 금방 퍼지잖아요. 정혜는 신문을 구겨버렸습니다. 이제는 동네 창피까지 주는구나, 상구야. 그날 저녁 최도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여러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보셨죠? 기사가 났습니다. 도연아, 이거 내가 한 거야?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론의 힘은 강력합니다. 여론이 우리 편에 서면 법정에서도 유리해져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해? 가족 일을 신문에 내는 게 맞는 거야? 어머님,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닙니다. 500억이 걸린 문제예요. 사회적 전쟁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혜는 불안했습니다. 도연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도연아, 너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어머님을 돕고 있습니다. 상구 씨가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만들 겁니다. 그게 다야? 다른 속셈은 없고?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를 믿으세요. 제가 어머님 편입니다. 하지만 정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말투에서, 표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남편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수첩 마지막 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야, 돈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일이 없길 바란다.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야. 그걸 잊지 마. 정혜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해? 밤은 깊어갔고 정혜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상구의 변호사에게서 정식 소송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소송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정혜는 시장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 씨 남편이 500억을 남겼대요. 세상에, 그렇게 부자였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였는데. 이제 시장 일 안 하셔도 되겠네요. 정혜는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지만 속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불편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사람인데 갑자기 유명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점심때쯤 한 기자가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한정혜 여사님 맞으시죠? 잠깐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인터뷰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500억 상속건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정혜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혜는 당황했고 주변 상인들이 기자를 막아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기자는 마지못해 물러났지만 정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평범한 일상도 누릴 수 없게 된 걸까요? 그날 저녁 최도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인터넷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화면에는 정혜의 사진과 함께 여러 기사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의 숨겨진 재산, 500억 둘러싼 가족전쟁, 장례식 불참 처남의 뻔뻔함.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정혜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우리 가족 일이 왜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는 거야? 어머님,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론이 우리 편이에요. 댓글 보세요. 다들 상구 씨를 비난하고 있잖아요. 도연의 말대로 댓글들은 대부분 한상구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형 장례식도 안 가는 인간이 유산은 받겠다고? 100억도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하는 건가? 저런 사람한테 한 푼도 주면 안 됩니다. 정혜는 댓글을 읽으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도연아, 이거 내가 다 계획한 거지? 도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론사 몇 군데와 연결이 있습니다. 여론을 우리 쪽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가족 일을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어머님,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싸우려면 여론의 힘이 필요해요. 판사도 사람입니다. 여론을 무시할 수 없죠. 정혜는 도연의 말이 이해가 되면서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도연은 정말 정혜를 돕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며칠 후 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정혜는 도연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입구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정혜 여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남에게 유산을 나눠줄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실 앞에는 한상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한상구는 여유 있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정혜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실 안으로 들어가자 판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앉으십시오. 오늘은 조정 절차입니다.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구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법정 상속분인 100억 원을 요구합니다. 이는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도연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상속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장례식 참석 여부와 상속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인이 생전에 의뢰인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증명해 보시죠.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판사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양측 모두 진정하십시오. 조정은 합의를 위한 자리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상구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저도 형님의 동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형님과 함께 자랐어요. 제가 형님한테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정혜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형한테 받은 게 뭔데?
돈 빌려달라고 할 때만 찾아오고 갚을 생각은 않고 형이 힘들 때는 어디 있었어? 병원비 한 푼 보태준 적 있어? 저도 제 사정이 있었어요. 사업이 안 돼서 힘들었다고요. 사업? 내가 한 게 사업이야? 도박하고 술 먹고 골프 치는 게 사업이야? 조정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상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판사가 개입했습니다. 양측 모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일을 잡겠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정혜는 법원을 나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저렇게 강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도연아, 나 이러고 싶지 않아. 가족끼리 법정에서 싸우는 게 맞는 거야? 어머님, 저 사람은 이미 가족이 아닙니다. 돈을 노리는 사람일 뿐이에요.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들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자신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정혜는 남편의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치니 남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 돈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정혜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당신이 원한 일이야?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 왔습니다. 정혜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한정희 여사님,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남과의 화해 가능성은 있습니까? 정혜는 아무 말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정혜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유리합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시장 상인들과 동네 이웃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상구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 2명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상구는 정혜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소송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한상구, 피고 한정혜 및 최도연. 원고 측부터 주장하십시오. 한상구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 한상구는 고인의 친동생으로서 법정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도 형제자매는 상속 순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고인의 유언장에는 배우자에게 전액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 상속분의 일부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100억 원을 요구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 측 반론하십시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고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친형이 세상을 떠났는데 골프 여행을 갔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상속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한상구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장례식 참석 여부는 상속권과 무관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생전에 고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증명해 보십시오. 도움의 유무는 상속권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혈연관계만으로 충분합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질문했습니다. 원고는 고인과 평소 어떤 관계였습니까?
한상구가 직접 대답했습니다. 저는 형님을 존경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님은 저를 돌봐주셨어요. 정혜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내가 형한테 한 게 뭔데?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는 발언 순서를 지켜주십시오. 도연이 정혜를 진정시키고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증인이 누구입니까? 시장 상인 박순자입니다. 고인과 원고의 관계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순자가 일어나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증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는 30년 넘게 시장에서 장사했습니다. 한상구 씨가 돈 빌리러 올 때마다 봤어요. 고인은 동생 때문에 늘 고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한상구 씨는 몇 년 전에도 5천만 원을 빌려갔어요. 갚겠다고 했지만 한 푼도 안 갚았죠. 고인이 저한테 말했어요. 동생 때문에 속상하다고. 한상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상구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직접 돈을 빌려주는 장면을 목격했습니까? 아니요, 고인한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 증거에 불과합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도연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고인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지난 10년간 한상구에게 송금한 금액이 총 2억 원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한상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이 돈은 모두 빌려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인의 수첩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연은 남편의 수첩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는 한상구에게 빌려준 돈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판사가 한상구에게 물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을 갚았습니까? 한상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도 사정이 어려워서 나중에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인에게 받을 돈이 아니라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상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때 방청석 뒤쪽에서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골프장 직원입니다. 한상구 씨가 고인의 장례식 날 저희 골프장에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한상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사진이 있습니다. 골프장 직원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상구가 골프채를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날짜는 남편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날 상구 씨 골프장에 있었잖아요. 사진까지 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여러 번 두드렸습니다. 정숙을 지켜주십시오. 한상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상구의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혜는 한상구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요? 친형의 마지막 가는 길에 골프를 치다니.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공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상구 씨, 골프장 사진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한상구는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정혜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장 상인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혜 씨,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합니다. 정혜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힘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법정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이 너무 슬펐습니다. 재판이 끝난 그날 밤 정혜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본 한상구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골프장 사진이 공개됐을 때 한상구의 창백했던 얼굴. 그 순간만큼은 한상구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혜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남편 생각이 더 간절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닦으며 남편의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남편의 옷을 꺼냈습니다. 아직도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혜는 옷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500억이라니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신만 돌아올 수 있다면. 정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떠난 자리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시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옆 가게 사장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혜 씨, 괜찮으세요? 오늘 가게 문 안 여셨던데. 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오늘은 쉬려고요. 그러세요. 푹 쉬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전화를 끊고 정혜는 다시 남편의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남편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법정에 제출했던 것은 사본이었고 원본은 아직 집에 있었습니다. 정혜는 수첩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기록, 투자한 부동산 목록, 주식 거래 내역. 남편은 참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첩 중간쯤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야, 미안하다. 평생 검소하게 살자고 해놓고 사실은 이렇게 재산을 모았다. 하지만 이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내가 없어도 내가 아이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정혜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수첩을 더 넘기자 또 다른 글이 나왔습니다. 상구 때문에 속상하다. 동생이지만 너무 힘들다. 하지만 형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상구가 언젠가는 정신 차리길 바란다. 정혜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상구를 미워하면서도 끝까지 형으로서 책임을 느꼈던 남편.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또 빌려줬던 것입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일이 없길 바란다.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야. 정혜야, 그걸 꼭 기억해줘. 돈은 가족을 지키는 수단일 뿐이야. 정혜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도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공판 준비해야 합니다. 최종 변론을 준비해야 해요. 도연아, 잠깐 앉아봐. 정혜는 도연을 소파에 앉히고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아,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어머님. 뭐든지 물어보세요. 너 이 재판에서 뭘 원하는 거야?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을 돕고 싶습니다. 상구 씨한테 한 푼도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요. 그게 다야? 다른 이유는 없어? 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정혜는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너도 이 돈이 탐나는 거 아니야?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낸 것 같습니다. 어떤 욕심? 제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빚도 많고요. 어머님이 재산을 지키시면 저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정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도연도 돈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연아, 너도 상구랑 다를 게 없구나.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 편입니다. 상구 씨와는 다릅니다. 뭐가 달라? 둘 다 돈 때문에 나한테 잘하는 거잖아.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혜는 남편의 수첩을 꺼내 도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 내 장인 어른이 뭐라고 적어놨는지.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래. 돈 때문에 싸우지 말래. 어머님, 나도 잘못 생각했어. 이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가족의 의미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였어. 정혜는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나 이제 알겠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재판 그만둘 거야.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기고 있잖아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족이 법정에서 싸우는 게 옳지 않아. 하지만 상구 씨는 어머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가족이야. 내 장인 어른의 동생이고 내 시동생이야. 도연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냉정해. 평생 처음으로 냉정하게 생각하고 있어.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내 장인 어른이 바라는 건 이게 아니었을 거야. 가족이 법정에서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다고 상구 씨한테 100억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야.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법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상구 씨가 합의를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나 상구한테 직접 말할 거야. 정혜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법정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뜻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한상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한상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수님, 상구야, 우리 만나자. 얘기 좀 하자. 이틀 후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정혜는 평소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법원 복도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방청객들도 자리를 잡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정혜는 복도 끝에서 한상구를 발견했습니다. 한상구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상구야. 한상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전화 받고 생각해봤어? 내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상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수님,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사정도 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요. 빚? 사업 실패하면서 10억 넘게 빚을 졌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독촉합니다. 이러다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정혜는 한상구를 바라봤습니다. 한상구의 눈에는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형님 유산이 필요한 거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합니다. 내 형이 평생 내 빚 갚아줬잖아. 2억 원이나 빌려줬어. 그것도 모자라? 한상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형님한테 너무 많이 의지했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상구도 나름대로 힘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구야, 오늘 법정에서 내가 직접 증언할 거야. 무슨 증언을요? 진실을 말할 거야. 내 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한테 뭘 해줬는지, 그리고 내가 뭘 느꼈는지. 한상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와 한상구도 각자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원고 측부터 시작하십시오. 한상구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은 법정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비록 고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지만 혈연 관계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변호사는 유창하게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방청석 사람들의 표정은 차갑했습니다. 피고 측 변론하십시오. 도연이 일어서려는 순간 정혜가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내가 할게. 어머님?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고 본인이 진술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했습니다. 땀 흘려 일했고 손님들 하나하나 정성껏 모셨습니다. 제 손은 거칠지만 이 손으로 아이를 키웠고 집을 샀고 남편을 돌봤습니다. 정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습니다. 남편이 500억을 모았다는 걸. 평생 저한테는 검소하게 살자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더군요. 방청석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숨겼을까? 왜 말 안 했을까? 하지만 남편의 수첩을 읽고 알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정혜는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재산은 땀 흘려 모은 겁니다. 도박도 투기도 아닌 평생의 노동입니다. 제 목만이 아니라 우리 아들과 후손을 위한 피땀입니다.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이 돈이 탐나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뜻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을 남편이 원하는 대로 쓰고 싶습니다. 한상구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한상구는 제 시동생입니다. 남편의 친동생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평생 남편한테 손만 벌렸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정혜는 한상구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동생이니까 도와줬습니다. 2억 원을 빌려줬어요. 한 푼도 안 받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100억을 달라고 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이 돌아가실 때 옆에 없었다는 겁니다. 장례식에도 안 왔어요. 골프 치러 갔더군요. 한상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상속권이 있습니까? 법이 그렇다면 그 법이 잘못된 겁니다. 정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방청객 여러분은 정숙을 지켜주십시오. 정혜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남편은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고 했어요. 돈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정혜는 한상구를 바라봤습니다. 상구야, 나 내한테 화났어. 정말 화났어.
하지만 내 형은 끝까지 너를 걱정했어. 동생이 언젠가는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수첩에 적어놨더라. 한상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도연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모두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정혜도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는 장인어른의 유언장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정혜 어머님께 전부 상속한다고, 하지만 가족끼리 싸우지 않도록 잘 중재해달라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욕심이 앞섰습니다. 어머님이 재산을 지키시면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이용했고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혜는 놀라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원하신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게 장인어른의 진짜 유언이었습니다. 법정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을 다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판결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정혜는 그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 가게로 돌아가 평소처럼 일했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시간이 정혜에게는 가장 평온했습니다. 판결 선고일 아침, 정혜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오늘 판결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는 당신 뜻대로 할 거예요. 가족을 지킬 거예요. 법원으로 가는 길에 아들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는 마음이 편해. 법정에 들어서자 한상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한상구는 정혜를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연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도연은 정혜를 찾아와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정혜는 도연을 용서했습니다. 사위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소송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펼치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원고 한상구는 법정 상속권을 주장했고 피고 한정혜는 고인의 유언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판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고인은 명확한 유언장을 남겼고 배우자에게 전액 상속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상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따라서 상속권은 한정혜 여사에게 전부 귀속됩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다만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권고합니다. 고인의 진정한 뜻은 가족의 화목이었습니다.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가족 간의 화해를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상구를 바라봤습니다. 한상구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정혜 여사님, 승소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긴 게 아닙니다. 제 남편의 뜻을 지킨 것뿐입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을 남편이 원하는 대로 쓰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부는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남편이 평생 시장 사람들한테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또 질문을 쏟아냈지만 정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정혜는 한상구를 조용한 찻집으로 불렀습니다. 한상구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상구야, 나 너한테 화났어. 지금도 화나. 하지만 너도 내 형의 동생이야. 정혜는 봉투 하나를 꺼내 한상구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10억이야. 내 빚 갚고 새로 시작해. 한상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수님, 이걸 왜 저한테? 내 형이 원했을 거야. 동생이 잘 되길 바랐을 거야.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더 이상은 없어. 한상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사과는 내 형한테 해. 무덤 앞에 가서 절하고 잘못했다고 빌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구는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혜는 한상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상구야, 이제 정신 차려. 내 형처럼 떳떳하게 살아. 네, 형수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 후 정혜는 남편의 이름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시장 상인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혜자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상인들이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장 상인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멀리서 온 손님들까지. 정혜는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제 남편은 평생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돈만이 아니라 사랑과 따뜻함을 남겼습니다. 이 재단은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정혜는 시장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야채 박스를 정리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옆 가게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정혜 씨, 이제 일 안 하셔도 되잖아요. 왜 아직도 가게 하세요?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제 삶이에요. 이 자리가 제일 편해요. 그래도 몸 챙기면서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어머, 이게 뭐야?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정말 존경합니다. 정혜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아, 우리 가족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져 있어. 그거 잊지 마. 네, 엄마. 알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시장 골목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의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잘했죠? 당신 뜻대로 했어요. 돈보다 지켜야 할 건 결국 가족이더라고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올 것입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웃고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게 정혜의 삶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을 지킨 정혜는 이제 평온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적시는 사연이었습니다.